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정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중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결국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상 처음인데요. 운행정지 효력은 정지명령서가 차량 소유주에게 도달하는 즉시 발생합니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요.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BMW 화재 소식이 들린 지 꽤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죠. 늦은 감이 있는 거 또 있습니다. 바로 국회 특활비 폐지인데요. 물론 전면 폐지는 아닙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가운데 교섭단체 명목의 특활비를 받지 않기로 일단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특활비 BMW 늦은 만큼 확실히 했으면 좋겠네요. 2018년 8월 1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 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바쁘고 어려운 삶에 한 번도 못 가본 서민들이 더 많지만요.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추진하라고 했는데요. 내수 진작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 겁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상태 박사와 관련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입국 면세점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일단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공항에 있는 면세점은 지금은 출국할 때만 들릴 수 있는 출국 면세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면세점은 이제 외교관 면세점이나 공항 항만에 있는 면세점, 시내 면세점 모두 출국 면세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갈 때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말하는 입국 면세점은 이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면세 품목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2003년부터 지금 6차례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왜 그렇게 우리나라의 입국장 면세점이 없었던 겁니까? 우선은 이제 소비주의 과세 원칙이라고 해서 약간 전문적인 분야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서 이제 국제 간에 공유하고 있는 그런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공항이 굉장히 혼잡해지고 또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은닉하기가 쉽다라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저소득층들은 해외여행 가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결국은 고소득층만 이런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문제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 제도가 정착이 안 됐던 거죠. 네. 지금 말씀 주셨지만 해외에 반출되는 조건으로 면세에 판매한다라는 이 면세품 조항에 어긋난다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뭐 제주도 갈 때도 그렇고요. 면세품 사잖아요. 일단 이 조항을 좀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소비지 과세 원칙이라는 어떤 국제적인 원칙이 있다라고 이제 당국에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 71개국에 135개 공항에서 이미 입국 면세점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하고는 관광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 등에도 상당한 숫자의 입국 면세점들이 있어서, 네. 부근에 있는 나라들에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좀 불편한 것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행을 가는 사람이 불편하고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는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박사님께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 면세점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하셨으니까 근거로 할 만한 좀 연구 데이터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뭐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해외여행,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3천만 명이고 또 외국인 관광객만 해도 이제 저희가 1,500~6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네. 또 앞으로 이것은 굉장히 늘어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굉장히 크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5년 동안 한 2만 명 정도의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그 84% 정도가 입국 면세점이 꼭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얘기 통계가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저희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작년도 4분기 해외 소비가 8조 4천억 정도인데 16년에 비해서 한 거의 20% 정도, 18.9%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내 소비로 이렇게 그 돌리는 네. 효과를 저희가 입국 면세점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항 이용객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았고 또 오늘 네. 이번에 문 대통령이 지금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 소비로 좀 해외 소비 일부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부라도 좀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입국적 면세점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국내 소비가 정말 늘어날까요? 교수님은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물론 이제 그것이 이 입국 면세점에서 무엇을 파느냐라는 그 품목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외국의 경우도 입국장 면세점의 경우에는 그 품목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출국 면세점에 비해서. 그래서 네. 되게 담배나 술, 화장품, 일부 아마 기념품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뭐 대략 지금 업계에서 지금 보는 얘기는 한 1,000억 정도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000억 정도 증가한다고요? 네네. 그 정도로 현재 업계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을 파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중소기업들에게 좀 혜택을 주자. 지금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면세점 네. 입점은 허가권을 주는 제도로 진행되고 있죠. 네네. 현재 그 특허제라고 해서 이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이제 공기업의 어떤 그 특허 수의 비율의 그 어떤 기준이 있고 네. 또 특허 기간이라고 해서 특허 기간이 이제 면세점의 경우는 5년인데 이것들을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더 갱신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고 또 특허 수수료도 이제 그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과. 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보도를 보면은 공항공사의 입장은 이 입국 면세점의 경우에는 중소 중견업자에게만 입조가를 줄 것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소 중견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이거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중소 중견을 배려하는 정책 같은 것들은 면세점 정책이 없는 것으로 네.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이런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어떤 사회적 공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과 대형 항공사들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이 부분은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영업권 같은 경우가 대기업의 어떤 시내 면세점이라든가 또 네. 혹은 출국장에 있는 면세점 또 혹은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이 국적 항공사들의 면세점 판매에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이 어떤 만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뭐 일부 그런 것들을 감수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울러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그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 입국장 면세점보다도 입국장 인도장 같은 경우를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도장. 네. 네네. 그러니까 출국장에서의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샀던 것들을 이 들어올 때 찾게 하는 방식이 이제 제도인데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준다면, 이 대기업이나 어떤 국적 항공사들의 불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이제 출국장 면세점과 함께 입국장 면세점까지 생기면 관리가 과연 가능할까?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물건을 사는 것들에 대해서 그 관세청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 공항공사가 고려하고 있는 아마 입국장 면세점의 면적 정도가 네. 인천공항의 경우 1터미널에 한 60평 정도, 2터미널에 한 100평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부담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의지를 갖고 이 부분들을 대응해 나갈 때는 뭐 이 정도 면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내수 진작 일자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봐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 낼 수 있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이번에는 이 입국장 면세점 잘 진행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자리라든가 내수 진작 쪽에는 그 크기 그런 것 효과가 크기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이 제도의 개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비자 편의라고 보거든요. 소비자 편의. 입국자들의 네. 어떤 여행 편의를 그런 것들을 이제 넓게 봐서 삶의 질이라고 볼 때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일자리나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볼 때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그 제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수 소비 증대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해봐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어떤 제도든 간에 그런 제도가 개편될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듣고 조정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관세청의 입장이라든가 또 기존 면세업자의 입장 또 공항공사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것이 전제됐을 때 제도의 어떤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은 뭐 내수 진작이나 일자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일단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편익을 중시한다는 데 있어서 그 이유만으로도 입국 면세장의 도입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관광 경쟁력 말씀하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뭐 그날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의 관광 수치 적자가 좀 해마다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입국 면세점뿐만 아니라 다른 노력을 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이제 그 몇 달 전에도 이제 국무총리께서 주재하시는 국가관광전략회의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이라든가 이런 일본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너무 시장 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장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양한 어떤 시장을 구축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어떤 여러 시장들을 저희들이 대응하려다 보면은 앞으로 콘텐츠를 무엇보다도 좀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보다 우리의 콘텐츠가 훨씬 경쟁력 있고 차별성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을 개발하고 그로 인해 그것을 위해서 콘텐츠 개발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입국 면세점 관련해서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상태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을, 나도 공부하고 싶다. 무더운 여름 강한 햇빛에 지친 내 피부를 살려줄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히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생생 퀴즈 여러분들 맞추시면요. 맞추시는 분들 중에 몇 분 선정해서 저희가 준비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휴가의 달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더위를 피하시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러지는 못합니다. 해외로 많이 못 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꼭 그거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건 이 해외여행 떠날 때 이곳에 들리는 것이 참 묘미입니다. 현재는 출국할 때만 이곳에 들릴 수가 있어서 아침 일찍 출국할 때나 구입 물품을 여행 기간 내내 갖고 다니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는데요. 정부가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가 임박한 만큼 관광객 편의는 물론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국장에 이곳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생 퀴즈입니다. 외국인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공항 대합실이나 시중에 설치한 비과세 상점을 일컫는 이곳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면세점, 2번 편의점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생생 퀴즈 1번 면세점, 2번 편의점입니다.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면서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생생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제가 생생경제 진행한 지 5개월 차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고백했듯이 저는 경알못, 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5개월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안다는 게 경제 현안에 대해 안다는 거지 뭐 경제적 원리나 경제 현상을 읽는 깊고 넓은 시각은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하나는 알 것 같더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경제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나 경제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고요. 즉 그리고 돈의 중요도가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현실을 깨달았고요. 또 경제라는 게 결국 사람의 살고 죽는 이야기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경제가 좀 낭만적이거나 인문학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실까 싶어요. 오늘 생생초대석 시인이자 경제학자인 김현 시인 모시고요. 저의 이런 깨달음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원래 인터뷰하기로 한 게 한 2달 정도 됐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어떻게 하다 지금 만났어요? 너무 더워서. 더운 날 시 얘기하면 더 더울까 봐요. 아마 청취자분들이 더위에 조금 더위를 식혀갈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되실 것 같아요. 우리 김현 시인과 이야기 나누실 텐데. 시인이자 경제학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먼저 등단한 시인이시죠? 예, 등단을 2015년에 했고요. 네. 네. 그때 돈에 관련된 시를 써서 등단을 했습니다. 네, 그럼 네. 시인 맞으시고. 네. 또 지금 소속은? 지금 소속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키스트라는 데 있고요. 네. 계산경제연구실에서 수리경제, 계산경제, 금융 네. 이런 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시인이자 경제학자인 거 맞습니다. 제가 팩트 체크했고요. 자, 본인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시인 김현으로서, 경제학자 김현으로서. 네, 예상했는데 매우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인으로서는 돈에 관련된 시를 매우 오랫동안 매우 길게 쓰고 있고 쓰고 싶은 사람이고요. 경제학적으로는 파생상품, 옵션 같은 그런 파생상품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가격을 평가하고 그래서 그 건전성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수리경제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네. 예를 들면 저는 PD이자 MC예요.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이자 MC와는 좀 다를 거고요. 프로그램을 예. 진행하거나 접하는 태도가요. 예. 당연히 경제학자이자 시인이면 예. 시인이자 경제학자면 시를 접하고 경제학을 접하는 게 다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마 저한테 시와 경제학의 공통점을 들자면
방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 예. 시도 그렇고 경제학도 그렇고 굉장히 간명한 방법으로 진리를 찾겠다라는 입장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 또 다른 별명은 언어경제학이라는 말을 하고요. 네. 경제학은 물리학에서 쓰던 방법처럼 우주의 진리를 찾듯이 사람 사는 사회의 진리를 몇 가지 간단한 수식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측면도 저쪽 측면도 있는 저로서는 그런 간단하되 진리를 담는 네. 그런 두 가지 다른 분야의 매력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는 짧은 언어로 예. 세상사와 인간사를 담는 묘미가 있고요. 네, 네. 경제학은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수식이나 아니면 원칙으로 인간의 행동이나 경제적 활동을 정의하는 그런 예, 학문이고요. 예. 진짜 비슷하네요.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도 경제학을 예. 공부하며 시를 쓰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예. 본래 시를 어릴 때부터 쓰고 싶었습니다.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이 시를 다들 끄적이잖아요. 문학소년이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 스스로의 재능 없음을 아주 오래 한탄을 하고서 네. 전공을 이걸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문학, 미학 이런 거는 이제 접게 됐고요.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단식 투쟁을 했는데 어머니께 졌어요. 네. 그 흔히 듣는 그 부모님의 반발에 맞습니다. 부딪히셨군요. 그래서 예. 가난한 시인의 길을 접고 네. 경제학자의 길을 가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근데 우연하게 역사를 특히나 금융사, 경제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크게만 보면 예전에 있었던 일을 파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시사라고 하는 개개인들의 삶을 파악을 하는 게 경제사를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둘째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다른 꿈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런 다양함을 정확히 하나로 일치시켜서 파악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서로가 다 보이는 유리컵 안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을 위해서 달리기 하고 경쟁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왔는지는 하나의 잣대로 다 몰아서 평가하거든요. 돈이라는. 근데 그렇게 되면 다양함을 다루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매우 우연하게 하지만 매우 귀한 기회로 피케티라는 양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죠. 네, 불평등 연구하는. 근데 그이가 불평등 연구를 하면서 문학 작품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리오 영감이라는 작품을 들면서 이런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잘 살고 싶으면 공부하는 것도 재능이 있는 것도 모두가 아니라 부잣집 여자랑 결혼하면 된다라는 네. 얘기하는 걸 들면서 그때나 지금이냐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학에 나온 내용이 현재 현실과도 같다. 네,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경제학적 현실이 있구나. 이런 3-4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네. 오랜 꿈을 다시 끄집어내서 시를 써보자 이렇게 네. 해서 네.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정말 예. 시와 경제학의 내용은 통해요. 근데 시의 언어와 경제학의 언어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개를 오가는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매우 힘들었습니다. 네. 시의 언어는 제가 느끼기에 형용사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의 언어는 동사의 세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간다라는 말을 하는 건 동사잖아요. 네. 그건 정확히 객관적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경제학의 언어고요. 빨리 간다라고 할 때 빨리는 부사하기도 하지만 시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아까 들어올 때도 보셨지만 보찜지고 산에 아침마다 가는데 모두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시를 쓸 때 모두와 논문을 쓸 때 모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시는 시의 최고의 미는 함축과 은유와 그런 추상적인 느낌들이잖아요. 경제학은 수치와 정확도와 그러니까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변환이 참 힘드실 것 같은데 2015년에 등단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등단은 그럼 어떤 시로 하셨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낭독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중심을 찾아서 소금쟁이 여자아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다. 내딛는 엄지발가락 끝에서 둥글게 퍼지는 물결 웃음들. 한 걸음 디딜까 말까. 물방울이 밀어내는 폭신한 발바닥. 물결마루 어디나 첫 발자국에서 꼭 같은 거리. 여린 걸음마다 벌써 중심이 단단하다. 제목이 중심을 찾아서예요. 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시 낭독해 본 적 있으세요? 이 방송을 지금 한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2는 듣고 있거든요. 처음입니다. 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30만 분의 1 앞에서 해본 적은 있는데 300만 분의 1 정도? 네.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 아이가 6살 때 이제 광화문에 가면 그때 막 분수 앞에 이렇게 물들이 나와 있고 했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막 뛰어가는데 항상 이렇게 소금쟁이처럼 막 뛰어갔는데 그 아이의 한 발 한 발에서 나오는 동심원들이 너무나 단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발은 항상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내 아이라고 내가 함부로 혼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생각 끝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만큼 남도 전부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저런 생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시를 쓰게 됐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을 찾아서의 중심은 시인과 경제학자로 사는 김현 시인의 중심이기도 하네요. 그런 해석은 감사합니다. 네. 사람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예. 경제와 관련된 시도 있으세요? 쓰신 것 중에 아니면 이 등단한 시는 하나만 등단하나요, 원래? 제가 10편을 보냈는데 이제 실제 실린 건 3편이 실렸고요. 네. 그럼 그 중에 경제와 관련된 시가 있으셨어요? 예. 그 중에도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편 읽어주세요. 예. 평등한 경쟁. 짤즈부르크 시내버스들 손, 발, 마음 모두 종댕기로 묶여있다. 끊어버릴 수 없는 하늘 600볼트 거미망에 서로를 짓눌러 함부로 먼저 치고 나갈 수 없다. 빠져나갈 수도 없다. 한 버스에 오르는 문은 모두 4개. 지상의 짐승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누구나 언제든지 어느 문으로 타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다. 이런 데서 날지 않고 뭐하니?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평등한 경쟁이라는 제목의 시였잖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기회 평등이 주어지는 좋은 사회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기회의 개수는 대개 평등하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기회의 크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같은 예를 들면 투표의 표수를 갖지만 의미 크기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연하게 그때 짤즈부르크에 갔었는데 거기 버스는 다른 버스를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 위에 이제 전깃줄이 있어서 전차처럼 다니거든요. 그러면 같은 버스가 다른 버스를 앞지르는 경쟁이 아니라 같은 버스에 얼마나 사람들을 잘 태우느냐라는 경쟁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에 비슷한 크기로 비슷한 시점에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이런 기회 속에서 사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이제 시 관련 라디오 다큐를 제작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시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참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똑같은 세상을 살고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랑 생각하는 깊이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까. 이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짤즈부르크의 그 버스를 보면서 정말 여기서 경쟁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으셨다는 거 그게 참 시인으로서 가진 특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김현 시인을 알게 된 게 시인과 경제학자라는 한 월간지 칼럼 때문이었어요. 예. 사랑 많이 받으셨죠, 이 칼럼? 잘 댓글의 수를 보면 네. 그렇게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거 책으로도 출간된다면서요. 예. 올해 말에 네. 관심 가져주시는 출판사가 있어서. 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 이 시인과 경제학자라는 칼럼을 사람들이 찾아보실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더 받으시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셨어요. 2015년 시인으로 등단했고 돈을 고민하는 시들을 써오고 있다. 또한 경제학자로 파생상품의 위험도를 수리적으로 평가하는 연구, 금융과 불평등 사이의 관계, 일물일가의 법칙을 천착하고 있다. 이렇게 쓰셨는데 예. 제가 궁금한 건 예. 경제학자로서의 돈과 예. 시인으로서의 돈이 다른가? 그게 예.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선 시인으로의 돈은 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 5시나 4시에 종종 출장을 가려고 버스를 타면 버스에 막 졸고 계시는 출근하는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이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새벽에 출근하실까 생각해 보면 사실 돈 때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럴 때 돈은 매우 고귀한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 돈으로 밥을 사 먹을 수 있고 그 돈으로 아이를 기를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경제학에서 다루는 돈은 그런 가치 판단과는 거리를 둔 채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 가치가 있는 돈, 상품의 가격이 얼마나를 매기는 회계 단위로서의 돈, 이런 정도의 매개체로서의 돈의 의미가 매우 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둘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는 돈은 예. 돈의 본질보다는 사람이 삶을 살아야 되는 도구, 잘할 수 있는 예. 도구. 예. 근데 사실 그게 본질이잖아요. 돈의 본질. 맞습니다. 그쵸? 네. 그게 돈의 본질이죠. 그렇죠. 네. 근데 경제에서 돈은 본인이 본질인 양 착각하는 그렇습니다. 네. 왕의 자리에 본인이 스스로 올라온.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경제학에서의 돈이 아닐까 싶은데 예. 우리 시인님께서 돈을 고민하는 시를 써온다고 하셨는데 네. 돈을 담은 그런 시를 좀 한 편 가져오셨어요. 본인이 쓴 시는 아니고 고영민 시인의 공손한 손이라는 시인데요. 이거 한번 낭독해 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읽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공손한 손. 고영민. 추운 겨울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앉아 밥을 기다리고 있었다. 밥이 나오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밥 뚜껑 위에 한결같이 공손히 손부터 올려놓았다. 이게 막 그림이 그려져요. 예. 그렇죠? 왜 이 시를 가져오셨어요? 우선 더워서 추운 겨울. 근데 뜨거운 밥 공기는 더워요, 시인님. 이열치열이기도. 그래요, 좋아요. 네, 그래서 가져오셨고요. 또요. 사실은 말씀 아까 하셨던 것처럼 돈의 본질이 아니라 돈이 나타내는 것의 본질. 네, 저희는 사실 뜨거운 김의 삶을 느끼는 거지 네. 돈의 냄새의 삶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고요. 예, 좋아하는 또 시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제 성향상 저는 짧은 시들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네. 이런 짧은 시에 삶을 나타내는, 돈을 나타내는 시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생생초대에서 경제학자이자 시인이신 김현 시인과 함께 시에서 말하는 돈, 또 경제학에서 말하는 돈, 그런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아까 제가 시인과 경제학자라는 칼럼 이야기 언급해 드렸는데, 시인과 경제학자들의, 그러니까 시인이자 경제학자를 소개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그런 분도 있고요. 네. 시인과 경제학자의 우정을 다룬 것도 있고요. 시인과 경제학자가 부부인 경우도 있었고요. 부자인 네. 경우도 있고요. 전처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는 시인과 경제학자가 어쨌건 통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한 두어 분 정도 시인이자 경제학자인 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한 분은 알렉산더 그레이라는 분인데요. 네.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고 매우 주류 경제학계에서도 유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제 원칙의 발견이라는 경제 학설사 책을 쓴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적인 경제학자이면서 보수주의적인 시를 쓰는 분인데, 네. 애국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의 시는 스코틀랜드 의사당에 이렇게 4번째 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사실 엄마를 통해서 시도 배웠고 학교를 다니면서 시를 매우 좋아하게 됐는데 시와 경제학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인간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모델이 되겠네요. 우리 시인님한테 그런 분들은. 네. 예. 이런 선배들이 많이 계셨군요. 전 되게 김현 시인이 특이한 줄 알고 모셨는데. 한국 사람 중에서는 특이하다고 특이해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도 시인 중에 경제학자가 있다면서요. 조선시대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많죠. 예, 뭐 예를 들면 박지원 선생님 같은 그렇죠. 분, 예, 연암 선생님 아주 훌륭한 분이고요. 또 그 중농주의자로 매우 유명했던 유형원 선생님 같은 분, 반개, 예, 이런 분들은 네, 조선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아직 아닌. 그러네요.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인 걸로, 그리고 생생경제에 출연한 최초의 시인인 걸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7910님이, 2427님이 매개체로서의 돈, 밥으로서의 돈 인상적입니다. 이제서야 경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헷갈리던 돈의 모습을 다시 정의하게 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마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인가 봐요. 예. 아유, 우리 보람 있네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건, 예. 경제학자로서의 김현의 꿈과 시인으로서의 김현의 꿈. 이제 이게 이쯤에서 궁금해졌어요. 네. 사실 그게 시인으로의 꿈은 이게 약간 좀 시인이 가져야 할 모범과 다를 수 있는데요. 시인으로의 제 꿈은 진리를 제가 표현하는 시를 써보고 싶습니다. 진리를 표현하는 시요? 예. 진리가 뭘까요? 김현 시인이 생각하는 진리겠죠, 여기서. 예. 사실 제가 생각하는 진리는 모른다는 건데요. 모른다는 거를 말로 쓰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그게 시인으로서의 꿈이고요. 사실 시인으로서의 꿈은 느낌을 잘 쓰는 게 꿈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저는 약간 시인으로서는 그런, 뭐랄까요. 역설적이지만 야망의 시인인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경제학자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경제 모형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공리주의라는 게 잘 알려져 있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모든 사람은 제가 지향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흉이라는 분이 이야기했던 게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이 사회에서 가장 못 사는 분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설계할 수 있는 수학적, 수리적인 모형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오해받아요. 공산주의잖아. 이제 이게 오해받는데 지금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형. 그거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들이 그 환경에서 자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마련해주는 모형을 만들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냥 꿈으로 끝날까 너무 걱정되는데 제가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가능하지 않으니까 꿈일까요? 경제학자로서. 예, 경제학자로서 가장 처음 해야 될 것은 성장, 행복,
돈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는 데서 시작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경제학자로서의 말씀이 꼭 시인으로서의 출발 같아요. 돈, 행복의 정의를 다시 시작하면 가능하다. 예.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돈과 행복의 정의가 뭐예요? 시인과 경제학자로서 정의하는. 행복의 정의는 정말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네. 행복의 정의는 이거 같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시간을 내일 내 아이가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으면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시간을 예. 내 아이가 가질 수 있을까? 예. 근데 보통 부모는 예. 오늘 내가 가진 시간보다 더 질 좋고 예. 더 풍요로운 시간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게 불행의 시작일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가진 행복을 물려줄 수 없을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네. 집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람에게 가진 가장 큰 행복은 죄송합니다. 행복 말고 가장 큰 능력은 시간을 인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가장 큰 불행도 시간을 인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그러니까 미래를 예견하고 싶기 때문에 불안하고요. 미래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오늘 나의 생각에 집중하고 오늘 나의 마음에 집중하면 내일에 대한 걱정보다 내 아이에 대한 걱정보다 나와 나눌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직 정제되지 않은 생각을 들려드렸습니다. 전달이 됐어요. 왜냐하면 4867님께서 예. 행복은 모르는 게 행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맥상통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생생초대석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제가 생생경제 준비하면서 읽은 책들이나 칼럼들이 참 많은 힘이 돼주는데 그중에 한 컬럼을 써주신 우리 김현 시인과 함께해서 좋았고요. 제 책상에 제가 이 생생경제 시작하면서 낮은 곳을 향하는 주류 경제학이라는 걸 써놨어요. 물론 제가 만든 말은 아니에요. 저도 어디 책에서 읽었는데 제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인님이 꿈꾸는 시와 경제와 잘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초대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화요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후 3시 10분 경제 프로그램에서 듣는 시 나쁘지 않죠? 저는 좋았습니다. 바쁜 여러분들 삶에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었으면 바랄 게 없고요. 또 여러분들의 복잡한 마음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생생 퀴즈 여러분들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9193님 면세점이요. 결혼 9년차 내년에는 꼭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고 싶어요. 공항 면세점도 들리고요. 2427님 해외 출국 면세점, 쇼핑의 천국 면세점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경제책 부탁드려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0208님 면세점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6337님 면세점입니다. 해외여행 가고 싶다. 1035님 내 나이 49. 고2 딸 아직도 비행기 한번 못 타봤어요.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요. 그저 부러울 뿐이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까 시인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만큼 내 아이가 누리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이라고요. 아이는 절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9193님 에어컨 없는 집에서 삶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면세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더위 진짜 언제 가실까요? 8월 15일 지나면 예전에는 좀 나아졌는데 좀 더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9월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죠. 7788님 면세점입니다. 해외여행 떠날 때 꼭 면세점 이용하죠. 저렴하게 상품 구입하는 장소입니다. 1253님 면세점.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뉴스와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운전하면서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911님은 면세점 항상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열심히 듣고 있다라는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생생하고 상생하는 경제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